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주문화방송에서 33년간 방송을 하고 1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로 프리랜서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서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도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제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가 있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또 연고지로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 엘리트 체육, 각종 생활 체육 소식을 협회 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모시고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많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 있는 그런 단체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스포츠 전북은요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뭐 오랫동안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저는 열심히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실 손님은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상대가 수도 서울특별시였어요. 투표 결과 49대 11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제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최종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정석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정말 축하를 해주는 빅뉴스가 됐습니다. 자, 먼저 도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도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다행히 모든 도민들이 정말 기쁨을 지금 함께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올림픽 한국의 후보지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과연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느냐라는 체육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정말 큰 성과를 거뒀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작년 11월에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불과 4개월 만에 저희들이 큰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고 이미 지난 23년도에 잼버리 이전에 네. 그 도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네. 저희들 도에 있는 시설이 또 주변에 있는 그 시설들이 과연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1년 반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상대가 서울인데 서울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좀 했는데 그게 좀
사실 늦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음. 많은 그 정치계랄지 지역에서도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얘기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을 정확하게 구체화해서 구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심하는 그런 기간이 좀 길었다. 그래서 좀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발표가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 작년 11월 7일 발표가 늦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접한 도민들이 깜짝 놀랐고 또 언론사들도 물론 이제 전북연구원에서 몇 년 전부터 타당성 준비를 했지만 전라북도가 이렇게 칼을 뺄 줄이야. 예. 서울특별시도 사실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준비를 하셨는데 2월 28일 날 대의원총회에서 이게 그냥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네. 사실 뭐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2월 28일 대의원 총회를 한 달이 앞두고부터 지사님부터 모든 관계된 분들이 종목별 단체 회장님들 그러니까 대의원 총회 때 투표권 있는 분들을 샅샅이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하고 그분들을 지사님부터 모든 도체육회장 또 전라북도에 있는 종목별 체육회장들이 1대1로 찾아뵙고 저희들의 당위성과 어떤 그 전략을 설명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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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서울이 이거 전북이 선택받은 또 그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이유, 가장 그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비수도권 지방도시 연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 이번에도 발표하실 때 첫 번째 슬라이드 발표 슬라이드 제목이 또 서울입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88년도에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해서 그만큼 발전을 했으면 됐는데 또 2036년에 서울이 또 올림픽에서 서울만 발전을 해야 되냐? 그건 네. 아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비수도권 연대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충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에 있는 올림픽 시설들과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육상 경기장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서 네. 비수도권 연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린 일이 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예, 예. 그 연대 도시 단체장님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간 제출한 그 메시지가 아주 그 화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2월 28일 대의원 총회 때 대의원들께 4개 그 광역자치단체 홍준표 시장님, 네. 그다음에 광주시장님, 전남지사님, 그다음에 충남지사님, 김태흠 지사님 그 지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장내가 술렁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 말로만 하는 비수도권 연대가 아니었구나. 실제로 홍준표 시장님이 지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놀랬고, 아, 이게 정말 서울하고 이 비수도권 연대를 주장하는 전북의 차이구나. 그리고 뭔가 이게 이 우리나라의 통합을 위해서도 지금 동서가 지금 갈려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나눠져 있고 너무나 국가가 혼란한 상태에서 정말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이 비수도권 연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올림픽 본선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겠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전략이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전남, 광주, 충청, 남북도, 대구 이런 그 도시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정말 큰 성과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예.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지사님이 직접 또 참여를 하셨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지사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죠, 개인적으로도. 저희는 이제 실무자입니다만은 일단 그 지난 올해 1월 6일에서 7일까지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프레젠테이션을 지사님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근데 상대인 서울은 작년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했는데 그때 담당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번에
대의원 총회 2월 28일 때도 지사님은 본인이 하시겠다 하시고 준비하셨고, 서울은 초반에 22분 가량만 오세훈 시장이 프레젠테이션하고 나머지는 또 담당 국장이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지사님은 또 본인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2월 28일 이전까지 한 20번 가까이 네. 직접 시연을 해보시고 네. 계속 수정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냥 양복 차림이 아니고 뭔가 우리 전북이 그냥 단순한 지역이 아니고 K컬처의 뿌리다. 그리고 2036 하계올림픽 때 많은 세계인들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정말 K컬처의 진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선보이기 위해서 옷도 한복 두루마기로 네. 입으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목도리도 오륜기로 저희들이 지사님 또 그랬군요. 만드셔서 네, 네. 이렇게 프린팅을 하셨습니다. 네네. 참 그렇게 열정적으로 리더를 하시고 리더자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직접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사님도 계속 말씀하신 건데 정말 180만 우리 도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처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도민들한테 어떤 그 지지도를 여쭤봤을 때 처음에는 한 50%였습니다. 네. 근데 한 다음 달 한번 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 65%, 또 다다음 주에 또 했을 때 75%,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81.8%가 지지를 해줬습니다. 네, 너무나 네. 모든 도민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그 저희 도의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그 종목별 단체장님들이 계십니다. 종목 단체장님들. 네. 그리고 또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금메달을 선사해 주신 유인탁 전 그 선수촌장님, 네, 네, 그리고 네. 박종길 전 문체부 차관님 등 많은 분들이 정말 내일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많은 그 76명이라고 하는 그 대의원들 개개인을 매일매일 그 돌아가면서 방문해 주시고 우리 전략과 어떤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이제 경쟁자였던 서울시와도 결국은 서울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협력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지사님이 가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께서도 올림픽 전북 개최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전북의 국내 후보지 선정을 축하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 뜻도 밝혔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 경쟁의 무대에 이제 저희가 나서기 때문에 최종 유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을 만들려는 방법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또 연대 도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또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제 2036년 올림픽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선 이 권역이 36년 올림픽은 아시아권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26년에 이제 밀라노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결정이 나라고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아시아권 개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나요? 사실 대륙적 순회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강력하게 그 작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2024년에 파리, 그다음에 28년에 LA, 32년에 브리즈번이 확정된 상태에서 네. 2036년은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시아권에서 과연 우리하고 경쟁을 붙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그 가장 그 강력한 후보로 이제 인도가
점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카타르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인도는 사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한 번도 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디 총리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올림픽을 국가적 그 아젠다로 삼아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이후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SOC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실 개최 후보 간 도시 간 거리가 너무나 먼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사실 약점으로 꼽힙니다. 음. 하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K컬처를 중심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88 서울 올림픽,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 대회 개최 경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평가 지표를 맞춰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세운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인도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터키에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덤벼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트르키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지금 한 10개의 나라가 지금 유치 신청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국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선 대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하고 계시죠? 이제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IOC 그 올림픽 헌장에서 저는 그 7년 전에 개최지를 선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삭제되고 현재는 유연하게 개최지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20일에 차기 이제 IOC 회장이 선출되는데 네. 그 회장이 선출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IOC 내에서도 어떤 토론이랄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내년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현재 이제 IOC 자문 기구인 미래유치위원회의 평가가 개최지 선정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문체부 승인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이후에 또 기재부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증서를 첨부해서 IOC에 유치 신청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 후에 저희가 이제 IOC 현장에 가서 관계자 면담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최종 유치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의 규정이 말이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친환경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서 나중에 사용도 못하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또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IOC에서 아젠다 그러니까 기조를 바꿨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신축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개최를 하도록 했다고 하면 이제는 IOC에서 이제는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해라. 네, 그리고 기존에 시설이 없으면 인근에 있는 도시의 시설을 사용해라 하는 식으로 뭔가 연대할 수 있는 그 투게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도시 연대가 가장 IOC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확한 유치 전략을 저희들이 맞춰서 세워서 네, IOC와 세계가 원하는 올림픽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IOC의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춘 대회 계획도 수립하고 또 말씀하신 친환경 또 문화 연대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IOC를 비롯해서 국제경기연맹 또 국가올림픽위원회 또 각국의 스포츠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네네. 그 친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전통 문화의 도시의 그런 강조, 그러면 쾌적한 자연 환경, 친환경 뭐 교통 시설, 경기장 시설 뭐 친환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트래픽도 강하고 오염된 도시인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정 지역이고 또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 또 육상 태양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조성이 되면 곧바로 그 소위 그 RE100이라는 것을 실현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원하는 그런 올림픽을 저희들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적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발전이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이 올림픽을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유치한다면 새만금의 개발에도 엄청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지난 2023년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잼버리를 통해서 저희가 마치 무슨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음.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부터 모든 저희들은 잼버리를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대회를 할 때는 강력한 어떤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음.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그 국제적으로 모인 학생들이 저희 14개 시군에서 준비한 K컬처 심화 과정 그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그 기간 동안은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30년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느꼈던 그 K컬처의 어떤 진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더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잼버리는 이제 예방 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잼버리 경우는 그게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게 그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시설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시설이 이제 보통 시설이 아니고 과학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경기장이 있어야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환경이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국제공항, 그다음에 유람선이 드날라락할 수 있는 항만 이런 것들, 그다음 선수촌의 일반 그 임시적인 선수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새만금에 지금 이제 신공항을 조만간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신항만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입철도가 지금 놓여지고 있고 좀 대구까지 고속도로가 지금 놓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에 수변 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송도 같은 그런 그 도시가 새로 생성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말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모든 시설 면에서 어느 올림픽보다도 그 앞서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문화 올림픽으로 저희 준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네. 이제 연대 도시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회의 일정이 잡혀 있나요? 조만간 저희가 이제 그 연대 도시들과 회의도 할 것이고요. 네. 이미 이제 사실 모델은 이제 구축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서 네. 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네네. 또 현재 그 5곳에 연대 도시와 논의된 연대 개최 종목과 그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세부 계획도 이제 마련해서 더욱더 구체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도 IOC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유치 전략에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도시가 이제 결정나면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가 됩니까? 아니면 전주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올림픽이 개최 도시로 그 명명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호주 브리즈번도 이제 광역 도시가 별도로 있고 브리즈번은 이제 어떤 그 기초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전북 전주 올림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표기는 2036 전주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파리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이런 식으로 도시를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제가 웃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약간 좀 옆으로 좀 빗나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전주가 60만 인구도 안 되는 도시가 세계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자체가 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저는 갑자기 완주하고 통합이 이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면 네. 7, 80만 명 돼가지고 또 좀 더 넓혀서 100만 명 도시 만들어서 세계 올림픽을 유치하면 더 좋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네, 국장님 어떻게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네. 이미 저희 그 유치 계획 플랜에 보면 지사님께서 뭔가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하신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완주 지역에 이제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종목 4개 종목 그렇죠. 시설 종목을 다 완주에 지금 신설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 탁구, 배드민턴, 음. 핸드볼까지 지금 완주 지역에 신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물로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고 완주와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멋진 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가 전라북도가 가져올 큰 성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저희들이 어떤 성과라면은 이번에 유치를 통해서 전북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또 도민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어떤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는 담대한 목표가 현실로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정수 국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도지사님이나 관계자들이 좀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시민 도민들에게 보고회를 갖는 방송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드려서 네.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겐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마음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들은 나의 마음 허무하게 해.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사랑은 슬픈 이별보다 아픈 거라고. 하지만 나는 떠나고 이젠 나 홀로 남아. 그대 앞길을 비추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라북도에서 펼쳐진 엘리트 체육 또 생활 체육들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홍보하고 싶은 그런 스포츠에 관계되는 단체들 있으시면은요, 저희 방송국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송을 하거나 또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스포츠로 넘어갑니다. 프로축구의 전문가이신 정경구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색이 축구 교수님이라 그런지 별로예요? 어제 뭐 경기가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네.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네. 얘기는 좀 천천히 하고 모터스의 이제 감독으로서 구스타보 포에트 감독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 네. 감독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네,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하고 경쟁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감독님이 국가대표로 안 가시고 우리 전북 현대 모터스에 오셨는데 이게 상당히 그 행운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원래 좀 유럽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또 전북이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선수단을 보고 이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선수단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 체질 개선. 네. 이게 참 선수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식생활이랑 뭐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것을 무시하고 체질 개선, 식사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체력 강화하겠다. 이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유럽 감독들이 이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유럽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만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하는 부분도 있고 네. 결국 그것은 선수들의 어떤 운동력, 선수의 체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전지훈련 가가지고 네. 식사 제공하는데 식사 메뉴가 말이죠. 그렇게 개선이 돼가지고 식사를 쭉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같은 이제 정경국 교수님도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식사들이 결국은 영양으로 나타나고 영양이 체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것들은 이 포획 감독이 철저하게 준비된 또 전북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이제 동계훈련 체력 강화는 보통 동계훈련 감독들이나 구단에서 신경을 쓰는데 동계훈련은 혹독하게 하는 팀은 여름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감독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참? 글쎄요, 뭐 여름에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이나 다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전북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빠르게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결국은 우리가 90분 또 지금 최근에 어떤 축구의 트렌드들이 90분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인저리 타임까지 보면 한 97분, 98분, 뭐 많게는 100분까지도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네. 자,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올해 이제 감독이 바뀌어지면서 선수 영입을 했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네네. 네. 그 콤파뇨 선수 안드레아 콤파뇨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 또한 세계적인 수준급에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탈리아의 대표 선수를 했었고요. 네. 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큰 키, 음. 그리고 어떤 제공권, 그냥 파워, 득점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영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신장이 1m 90이 넘고 그동안 경기하는 거 보면은 파괴력도 있고 있는데 이 선수를 지금 4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집중 마크가 아주 갈수록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콤파뇨 말고 이제 국내 선수로서는 골키퍼 이 송범금 선수를 데려온 게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골킵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수비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게 골키퍼인데 네. 송범근이 그 이적 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네. 또 이런 것들이 다시 전북에 돌아왔을 때 네. 팬들한테 주는 안정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제 그 외에도 김영빈 선수 중앙 수비수 그다음에 이제 왼쪽 풀백에 최우진 22세 이하 대표 선수 경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좀 다른 제 비해서 수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이제 포획 감독이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그 전부가 결정이 됐잖아요. 계약이 네. 체결이 되고 그 이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선수를 영입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포획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의 어떤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짧았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일단 급한 대로 뭐 김영빈 선수 뭐 센터백에 음. 강원에서 경기를 잘했던 선수를 일단 영입을 했고요. 또 김진수 선수가 서울로 이적하는 그 공백을 또 최우진 선수를 메우기 위해서 영입은 아마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인적적인 부분에 조금 작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전반기가 또 끝나고 선수를 영입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획 감독이 국내 시장을 잘 살피면서 전북에 맞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감독이 와가지고 1월부터 전지훈련을 갔단 말이에요. 네네. 어떨까요? 전지훈련에서 사실 2달도 채 감독이 지도를 못했는데 2월 중순부터 시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어때요? 선수 출신으로서 한 달 보름 가지고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은 짧죠. 네. 시간은 짧지만 이제 얼마나 빠르게 팀을 정비하느냐, 이 팀 빌딩을 만드느냐에 대한 것은 그동안 뭐 포획 감독이 보여줬던 여러 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영향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외모나 또는 제스처 이러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구단의 이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역대 다른 감독과고는 좀 차별화하더라고요. 아, 리더가 굉장히 강렬하고 1대1로 선수들을 많이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거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뭐 감독의 선수와의 어떤 신뢰 음.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1대1의 어떤 미팅이라든지 또 자기 철학을 전달한다든지 네. 또 선수의 심리 상태를 알아본다든지 음.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저희가 정보를 듣기로는 감독님이 그 나이가 많은 노장 선수들을 굉장히 경례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단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포획 감독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전북현대가 작년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팬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시즌이 2월 16일부터 K리그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그 전에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2부 리그가 네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우선 이제 2부 리그가 태국에 가서 1승 또 국내 와서도 1승해서 2승을 하면서 쉽게 16강을 통과해서 이제 8강에 진출했는데 네네. 개막전하고까지는 좋았어요. 상무 김천 상무하고 경기 2대1로. 네네네. 근데 한 가지 이 전북현대가 스케줄이 주말에 원정 경기 갔다 오면 주중에 축구 K리그 해야 되고 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한 3, 4주가 지나고 있는데 이게 시즌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이 경기가 타이트하게 붙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스케줄적으로 보면 다른 타리그에 있는 그 프로리그 팀들보다는 경기 수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해외 원정이 있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극한 스케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전북이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힘, 또 전북의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이 온 지 한 달 보름, 이제 2달째 됐고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홈앤드 어웨이로 지금 챔피언스 리그 태국 호주 지금 오늘 호주 간단 말이에요. 13일 경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갔다 오면 바로 또 포항하고 경기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16일 날 이게 이번 일요일 날 축구했지. 또 원정 비행기 타고 9시간 걸리죠. 뭐 가서 호주 가야지. 끝나자마자 또 싸들고 지고 한국에 와서 주말에 포항 경기 해야지. 이게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나 이제 팬들은 입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를 7경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성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4경기 K1 K리그 경기 했고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가 3경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
이에 대한 평가를 좀 짧게 해주시죠. 뭐 하고 넘어가야죠. 처음 그 ACL2 경기를 하는 그 경기에 두 경기 2승을 했을 때 네. 그리고 리그 첫 경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전북의 홈팬들이 2만 명 가까이 음. 올 정도로 굉장히 그런 관심도 많았고 경기력도 좋았고요. 네. 지난 시즌에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볼 수 있었고 네. 뛰는 양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잘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었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력적인 그 유지라든지 또 선수들에 대한 부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는데 분명히 포획 감독이 여기에 대한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당연히 기대해야죠. 뭐. 네네네. 자 이제 시드니 FC하고 경기해서 져서 이제 오늘 비행기로 넘어가면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될 텐데 어제 경기 보니까 상대는 슈팅 하나 때리는데 그 하나가 골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은근히 이제 저도 냉정한 입장에서 뭐 중계 방송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지만 저는 전라북도 출신이고 전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북인대 축구 중계 많이 했거든요. 네.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글쎄요. 축구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네. 공격을 많이 해도 하나의 득점을 만들기가 어렵고 또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경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경기가 아마 어제 강원과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은 골이죠. 네. 지금 뭐 전북이 답답한 결을 보게 되면 3경기 연속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잔디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아니 그 저 시드니 FC 팀들 데려다가 전북 현대 우리 월드컵 경기장서 했어야 되는데 용인으로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립구장이 됐는데 관중들 몇천 명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네네네. 우리 전북 현대 서포터즈들이 10,000명, 20,000명씩 막 소리를 질러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 근래 이제 7경기 했는데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전북 현대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술 부분이나 선수 구성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처음에 최근에 3경기 그 승리했을 때에 대한 경기 분위기와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이 시점 체력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포획 감독이 지금 보여주는 전술적인 측면이 너무 꼼파뇨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 중원의 어떤 빌드업을 만드는 과정보다는 빠른 공격에 대한 전환한 속도에 굉장히 치중하는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에 대한 상황들의 공격의 패턴들이 너무 일정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좀 다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됐었을 때 지금보다 나은 전북의 공격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또 승점을 더 많이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꼼파뇨가 이제 장신으로서 헤더로서 골을 넣고 그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선수에게 집중 수비가 붙으니까 그러면 공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볼을 잡아서 개인기로 선수들을 제끼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골키터가 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떠세요, 교수님?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승우 선수가 계속 출전을 하면서 뭐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은 뭐 K리그가 다 인정하는 거고요. 네. 그 선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 네. 굳이 뭐 꼼파뇨만 의존할 게 아니라 꼼파뇨가 조금 더 내려와서 중원에서 볼을 받아줬을 때 네. 상대 센터백들이 같이 따라 나올 거잖아요. 네. 자, 그 공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새로운 또 그런 전술적 운영도 좀 필요하고 네. 미들의 숫자를 조금 더 많이 두면서 운영하는 경기의 어떤 플랜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13일 시드니 FC하고 이제 8강전 두 번째 경기 하고 돌아오면 이제 이번 주말에 포항과 경기 있습니다. 기대하고 또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 네네네. 교수님 이제 오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북현대 직원들이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전문 프로가 없었잖아요, 전라북도에.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계속 이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리포터 하는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네네.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전북현대 모터스에게도 우리 전라북도 팬들이 많은 사랑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전달해드리고 네네. 저희는 항상 이해하고 이 편에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네. 자, 오늘 교수님 시간이 좀 앞에서 네네. 올림픽 관계 얘기를 하느라고 늦었는데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 네네. 네. 또 우리 교수님 소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대로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눠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웃을게요.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스포츠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오랫동안 해설을 해주셨던 임기정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이죠. 예, 임기정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 방송을 밖에서 네. 그 두 분 이정식 국장님, 네네네. 그다음에 축구 담당하신 전주대 교수님, 정경구 교수님. 예, 교수님 음. 방송을 쭉 들었는데 신봉철 아나운서님은 지금 운동장에 계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 아주 그래요? 그냥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스튜디오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좋았습니다. 우리 임기정 해설위원은 전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야구 선수로서 화려한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보냈고 해태 타이거스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포수와 외야수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제가 재빨리 전주문화방송 프로야구 해설위원으로 스카우트를 했죠. 그래서 방송이 하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뭐 전라북도에 있는 각 방송사마다 나가서 스포츠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는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한 코너인데 예. 저희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스포츠 프로그램. 아,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시간 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로 야구를 얘기하시는 네. 최고의 전문가 네, 우리 고맙습니다. 임기정 교수님이 오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스프링 캠프 미국, 일본을 다녀왔는데 뭐 그 팀은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지금. 여유라는 것은 이제
작년 시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어 이제 보이는데 음. 토요일 일요일 네. 지난 주말 네, 네. 어찌 됐든 시범 경기. 지금 그 1패 1무를 했어요. 2패 팀은 이제 하나이글스, LG 트윈스가 이제 2패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시범 경기든 뭐 정규 리그든 간에 결과가 이기는 쪽에 결과가 나와야지 패한다 그러면 좀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네. 모든 스포츠 종목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 그 외국인 타자 페리트 유지덤 네, 네, 그 네. 선수 그다음에 이제 윤도현 선수 네. 뭐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선수는 봄이 왔는데 몸은 겨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지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 6타수에 무안타 3K 네. 삼진 3개를 먹었고요. 윤도현 선수는 이제 뭐 중간중간 대타로 나갔는데 삼진 또 2개를 당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가장 눈여겨볼 것이 이제 그 4선발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가요. 네. 뭐 양현종, 윤영철, 내일,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올러, 아담 올러. 아담 올러. 근데 한 자리 놓고 지금 치열하게 내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네. 5선발. 예, 네. 우선발 중에 네. 항동화, 김도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황동화 선수가 합격증을 받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 황동화 선수는 전주 전라중학교 아, 그래요? 정읍 인상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작년도 정규리그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에서 젊은 선수가 존재감을 좀 드러냈죠. 네. 이 투수 황동화 투수의 장점은 템포가 좀 빠른 쪽에서 피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투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40한5km 정도 네. 스피드를 찍고 있죠. 네네. 그 모든 사회생활도 보면은 자신 있는 사람은 결단력도 빠르고 그렇죠. 액션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바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 피치클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규정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도 경기를 스피드업하고 현장에서 직관하시는 팬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시청자 또 야구 팬들 쪽에 아주 좋은 그 경기 규칙이 좀 개선이 된 걸로 아주 그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발 투수로서 이제 제임스 네일 아주 뭐 이 선수는 검증이 된 선수고 아담 올러 선수가 이제 새로 왔고 양현종, 윤영철, 그 다음에 김도현, 황동이냐. 사실 이 5선발이 이리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상이 좀 회복이 부상이죠. 됐던데 예. 그래가지고 이번 그 오키나와 캠프 마지막 때 투구를 했어요. 어차피 이의리 선수도 써야 될 투수고 그런데 이제 5선발이라는 것은 확실한 선발진을 이제 구축을 하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부상이 올 수가 있고 부상이 없더라도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의리까지 5선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가 너무 좌측에 치우친다. 그렇네요. 양현종, 윤영철, 네. 이의리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죠. 왼손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 균형적인 부분에서도 황동화 투수는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된 선수고 이제 신인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 중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선수한테 기회가 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예상은 이 정도 하고 이제 타자 중에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지덤 선수 앞에서 짧게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1루수하고 3루수로 봤다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네. 메이저리그에서 총 88개의 홈런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단 측에서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그 정이 들었고 우승하는데 공을 세웠던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이 선수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유지덤을.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안타를 못 때리고 계속 관망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망해야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스포츠 팀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승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소크라테스 선수는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선수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무슨 팀 내부적인 사정과 이 감독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네. 예, 저렇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네요. 네. 지금 시범 경기 롯데와의 경기 2연전에서 타순위 보면 작년도 그 멤버가 그대로 나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저께 0대0 보는 입장에서는 투수전 정말 재미있는 그런 경기였지만은 기아 타이거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5안타밖에 못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날은 4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고 네. 그래서 저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지만은 투수는 점수를 안 줄 수는 있어도 점수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자면 타선이 강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타선의 분발 뭐 이제 좀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겠죠. 네네. 자, 올해부터 프로야구 규칙이 좀 변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칠까 하는데 투수 교체의 그 교체 시간이 2분 10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투수 교체 시간은 2분 20초에서 음. 오히려 이 부분 2분 20초, 2분 10초로 10초간 앞당겨졌고 그렇습니다. 이닝 교체 시간은 2분에서 2분 10초로 좀 늘었어요. 반대로. 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눈여겨 볼 수가 있고 네. 투수가 주자가 없었을 때는 네. 20초 안에 투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 내에 투구를 해야 되고 이거 시간을 누가 주심이 됩니까? 사심, 아. 그다음에 경기 감독관, 어허. 그리고 이 전광판 옆에 시계가 나오고 시계가 초시계가 가동이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고 이런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투수한테는 볼, 타자한테는 스트라이크 이런 또 제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네. 올 시즌에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장전이 12회까지 했는데 올해는 11회로 1이닝 단축이 되는 그런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마운드에 코치 감독이 방문하는 것도 30초로 돼 있고 그다음에 3피트 규칙이요. 네네네. 그게 이제 3피트 라인으로 뛰는 것이 거기다가 일루 안쪽으로 네네. 그 잔디가 없는 지역 네네네. 그렇게 뛰면게끔 이제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이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개선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예, 이 야구가 재미있고 좋은데 시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길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아마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걷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의원님 오늘 준비하신 많은 얘기 보따리 제가 준비한 거는 야구장에 가서 중계할 정도의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장점이니까. 근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하시죠. 네. 보따리를 조금씩 푸시게.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임기정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자리를 또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정석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모시고 올림픽에 대한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정금구 전주대 교수님 임기정 해설위원을 통해서 프로축구 프로야구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소개 좀 해드릴게요. 고영준 씨가 진행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라디오 책갈피 또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사이클 바꾸지 마세요. 93.5입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고 자, 저는 이제 다음 주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작가의 장미숙 씨, 제작과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감사합니다.
count me in. I've been awake for a while now.